이것은 공자 성적도 중에서 행단 예학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제의 작문입니다. 우리의 교실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그죠? 이 행단할 때 행은 지금까지 은행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살구나무로 되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그 뒤엔 가리움막이 있고 공자가 탁자 위에 뭐가 있죠? 악기가, 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책상 위에 뭐가 놓여져 있죠? 문제풀이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빨리 문제 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교실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얘는 교실도 열려 있고 빨리 탈출해야 되지도 않습니다. 공부의 과정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풀이, 성적, 이 모든 것에 겨냥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는 공부가 탈출하고 끝내고자 싶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 좀 더 찾아보자. 이게 뭔 뜻일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실과 공자 시절의 교실을 한번 좀 대비해보는 것도 아마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말보다도 이 그림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배움. 아마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배움을 강조하는 원인도 공자로부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실과 이상사회를 건널 수 있는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학이었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동아시아가 다른 어떤 문화권보다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은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현대에 와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자꾸만 외적인 성장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배움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의미, 즐거운 의미, 자기를 끊임없이 샘솟게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경우에는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까지 있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늘과 땅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논어에 노는 구질이 아니라 얘기 경해편에 노는 구질인데요. 천자자 여 천지 삼 또는 참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삼 고덕 배천지 겸리만물 여 일월 병명 명조 사회이 분류미소. 천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 땅과 셋이 된다. 또는 하늘 땅이 하는 작용에 함께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과 짝을 하고 나란히 하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익을 골고루 나누 모든 사물들이 이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월과 함께 나란히 빛을 발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온 천지에 다 비춰줘서 아무리 적은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천자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 종교적 상징성 때문에 천자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이 천자를 특정한 천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바꾸어 두셔도 됩니다. 저 당시는 천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다양한 상징성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표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과 땀과 뭐라 그랬죠? 여천지 삼, 여천지 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걸 숫자로 하면은요? 3이 됩니다. 이게 동아시아 사상에 있어서 삼재로 나타납니다. 삼재는 오늘날 말하면 세계의 축. 이 세계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의 축, 기둥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죠? 하늘과 땅과 사람. 한자로 말하면 뭐죠? 천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 솥을 만들 때 천자라든지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상정하는 게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다리를 몇 개로 했죠? 3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서기가 위태롭고 둘도 안전합니다만 뒤에서 툭 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셋을 하게 되면 넘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3개라고 하는 것이 이 3개를 지탱하는 가장 최소의 수고 완전한 수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1, 2, 3의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 구절을 하냐 그러면 여름철 되면 기후에 의해서 많은 장애를 받잖아요. 비가 많이 적정하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오면 뭐가 나죠? 홍수가 나잖아요. 또 비가 적정하게 오면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덜 오면 가뭄이 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지금도 다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야 내려라 비야 내려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건 누가 하죠? 하늘이 합니까? 땅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하늘과 땅 자체가 사람 세계, 인간 세계, 지상 세계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만 하늘과 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문화하고 다릅니다. 유일신에서 유일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회에서 자연신인 하늘과 땅은 기능이 위대하고 큽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한다 그러면 물이 모자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물을 다른 곳에 모아두면 되겠다. 이게 뭐죠? 배움이라는 거죠. 배움. 물을 평소에 비축을 안 해두니까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 그럼 차라리 물이 여유가 있을 때 비를 좀 모아두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 물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사람이 한두 번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가뭄을 되풀이하고 홍수를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되풀이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앞에 당했던 피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문화에 있어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며 안전하며 누군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제시했고 제안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질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진다는 거죠? 그 질문과 물음에 달려오는 답, 생각들을 건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철학과 또는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걸 물음을 통해서 전체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람이라는 성향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쏠리기 쉬운 특징이 있죠. 그렇게 할 때 그런 경향성을 치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실과 이상사회를 건널 수 있는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학이었고 가뭄을 되풀이하고 홍수를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거죠. 이로써 첫 번째 이 배움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또는 개념을 통해서 논어의 사상을 어떻게 구성해 볼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을 논어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하는 첫 번째 열쇠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좀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일상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개념이 있고 서양 철학에서도 행복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로 많이 얘기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논어에서는 그런 데 대응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의 있다 보니까 낙이라든가 열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혹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또 아니라면은 그런 해당되는 말이 있을지 개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속에 답이 이제 있죠, 그죠? 제가 많이 안 도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행복이라는 말에 대응되어지는 말은 자체는 논어에는 없는 그런 이제 사실이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동서 사상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상을 견주어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말들이 똑같은 말들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서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의 전체 문맥에서 그런 취지, 행복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공자 사상을 두 가지로 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복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책임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앞에서 우리가 삼재라고 볼 때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하늘과 땅과 맞먹는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죠?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진행돼도 아무 상관없는 나하고 나의 일이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떠맡아야 될 이 사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는 행복보다는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자는 행복을 말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초점이야. 이게 너무 행복으로 읽어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책임 중심으로 읽어내보자. 이런 이제 독해가 가능하고요. 또 한 맥락에는 아까 말씀한 질문 속에서 포함됐듯이 공자가 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될 임무, 사항, 책임 이걸 하나하나씩 자각해 가지 않습니까? 세계와의 관계, 이웃과의 삶, 여러 가지 부대낌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자기가 작은 자아가 이제 깨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체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또 공자에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노래하는 많은 구절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배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요즘에 대학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약간 그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그런 그 학점용으로 좀 이제 전락을 한 것 같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대학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그 장려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은 외국어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외국어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관심 가진다보다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자기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닥쳐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는 것들을 좀 더 넓게 보신다면 졸업에서 하고 난 더 취업하는 게 중요하나요? 취업 이유가 중요하나요? 그죠? 결혼이 중요하나요? 결혼 이후에 사는 게 중요하나요?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나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중요하나요? 우리가 보면 삶에서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꾸만 고비, 이게 타겟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넘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 싸움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는 거잖아요. 내 삶과 이 배움을 어떤 식으로 연관 지을까에 대한 우리 발상의 전환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필요하고 대학은 대학으로서 필요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학이라고 하는 게 논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키이자 번호의 비밀 번호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어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정부에서 가장 체온적으로 필요한 논어의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명을 가리킨 디테일한 게 뭐냐? 공자는 오미와 사학을 통해서 그 대답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더 나아가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잘 여신다면 논어라고 하는 강을 제대로 건너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